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공동주택 분야는 보통 시험에서 많이 다루는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 분야를 조금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유형만 달라질 뿐이지 보통 그 분야를 많이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출제될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에서는 먼저 건축물의 높이에 따른 분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층형이 있고 중층형. 근데 지금 현재 건축법에서 이 고층이나 초고층, 중초고층에 대해서 규정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요 규정을 알아두도록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고층 건물이라는 것은 이 건축법에서 공동주택이 요새 높아지고 있죠. 건축법에서 이 고층. 자, 고층 건물은 옛날의 고층 개념과 지금의 고층 개념이 하늘과 땅 차이죠. 그래서 고층 건물은 30층 이상이거나 5할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거나 또는 건물 높이가 120m 이상이 되는 거, 건물 높이가 120m 이상 되는 거, 건물, 이것이 고층 건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보통 여러분 층 높이가 명확하지 않으면 한 층을 4m로 본다는 규정이 건축법에 나오죠. 그게 3, 4, 12, 120m, 30층 이상. 이걸 고층 건물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초고층은 이제 50층 이상 되겠죠. 50층 이상 되겠고, 초고층 건물은 50층, 층수로 따졌을 때는 50층 이상이거나, 높이로 따졌을 때는 200m 이상이죠. 높이 둘 중에 하나. 200m 이상 되는 건축물이 초고층이 됩니다. 그래서 준초고층은 이겁니다. 고층 건축 중 초고층 건물이 아닌 것. 그러면 요 사이에 들어가는 것들. 그러면 요거 미만 되겠죠? 그러면 49층, 높이 200m 미만 되겠죠? 그러면 요 사이에 들어가는 것들이 바로 어디에 해당되는가 하면 저거에 해당되겠죠? 준초고층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요 사이가 준초고층 개념 건물이 되는 겁니다. 준초고층 건물 개념이 되겠죠? 요서부터 여기까지 고층 건물죠. 근데 요거는 여기 미만이 돼야 되겠죠? 요거는 요소부터 출발하지만 요 사이에 들어가는 것들이 바로 준초고층 건물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런 시험 문제에서 이 법을 가지고 건축법 이런 것을 많이 따와서 이렇게 출제하는 거죠. 설비 분야 이런 폭을 자꾸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과 관련돼서 우리가 설비 분야도 공부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건축법 용도 분류에서 단독주택 개념 해놨죠. 자, 단독주택은 보통 법에서 이 네 가지였죠. 순수한 단독주택, 그리고 다중주택, 다가구 공간을 보통 건축법에서 단독주택이라고 하죠. 그리고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기숙사, 이것을 공동주택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다중주택하고 다가구주택은 이거는 일단은 집주인은 하나입니다. 등기는 한 사람 앞으로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다중주택은 학생이나 직장인이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어야 되죠. 장기간 거주할 수 있어서 일반적으로 이거는 독립된 주거 형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이 어떤가 하면 화장실 이런 것은 별도로 이제 사용을 하면서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우리가 두는 거죠. 근데 욕실은 이제 또 그래서 300제곱에 3층이야. 3, 3으로 나가네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것을 다중주택이라고 하고, 이제 다가구 주택은 거기 보시면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자 상계층 3층 이하고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이 660 이하고 19세대수 제한하죠.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것이 자 우리가 다가구 주택이죠. 그러면 이 다가구는 주인은 하나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를 살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이 다가구 주택이고요. 그런데 거기 보시면 이제 공동주택이 나오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아두시고요. 공동주택. 자, 공동주택은 뭐 아파트하고 자 연립주택, 자 다세대 주택하고 기숙사를 우리가 보통 공동주택이라고 칭하죠. 그러니까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이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이죠. 자,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바닥 면적은 관계가 없습니다.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몇 개 층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아파트는 구분이 되는 거죠. 아파트는. 그리고 연립하고 다세대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 그래서 연립과 다세대는 얘들은 우리가 보실 때 얘는 이제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이 연립하고 자 다세대 주택은 4개층 이하 개념이 됩니다. 4개층 이하가 되겠고 그러면 연립과 다세대를 구분하는 것은 이것을 기준 잡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 개 동에 주택으로 쓰이는 한 개 동의 연면적이죠. 예, 한 개 동의 연면적이야. 그러면 이거는 연면적하고는 관계가 없죠. 얘는 연면적하고는 한계동 연면적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연립주택은 이 주택으로 쓰이는 한계동의 연면적이 바닥면적 합계가 되겠죠. 이 바닥면적 합계가 보통 660제곱미터 이하냐 초과냐 이걸로 잡고 있죠. 바닥면적 합계가 한계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연면적 개념이 바닥면적 합계가 자 660제곱미터 초과가 되면 연립이고요. 그 다음에 한계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가 되면 다세대 주택으로 봅니다. 연립. 그러면 다세대하고 연립의 구분점은 이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거죠. 다세대 주택은 660 이하가 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층수가 이제 4개층 되면서 이제 옆으로 길지 않다는 거죠. 중앙홀에서 양쪽으로 출입하는 형태가 2호 정도밖에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연립주택이 되면 옆으로 길어진다는 거죠.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된다. 왜? 한계동이 660제곱미터 초과가 되니까. 얘는 이 주택의 층수 제한이 있다는 거죠. 연립은. 얘는 아파트는 제한이 없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숙사 경우는 이거는 기숙사는 독립된 주거 형태가 돼서는 안 되죠. 얘는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면 안 돼요. 나머지 얘들은 형태를 이거는 갖춰서는 안 됩니다. 예, 기숙사의 경우는 독립된 주거 형태라 하는 것만 모든 생활을 갖다 자기 공간 안에서 다 해야 됩니다. 화장실 볼일도 보고 목욕도 하고 의식주 모든 생활을 다 하는 것이 독립된 주거 형태입니다. 가족끼리 가족의 구성원끼리 모든 한 것이 독립된 주거 형태인데 근데 기숙사는 뭐 이런 거 우리가 밥 먹는 거 있죠? 이런 거는 이제 따로 해야 된다는 거 식당은 별도로 두고 그래서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야지 기숙사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중에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닌 것은 기숙사입니다. 기숙사적인 측면이 된다. 자,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단지에서 뭐 커뮤니티가 나오죠. 뭐 요 3요소 간략히 한번 기억하시고 상호
사회적 상호작용과 공동유대, 영역, 이 3요소는 한번 간략히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놓으십시오. 자,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보통 걸린 주구의 보통 이론 중에서, 일반적으로 앞에 먼저, 페리에 걸린 주구의 개념이 앞에 나오네. 걸린 단위 방식. 그래서, 페리는 뭐 자주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시험마다. 그래서, 페리에 걸린 주구는 우리가 정확히 한번, 정리를 해두고 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페리에 걸린 단위 방식은 자, 이 규모적인 측면, 자, 그래서 걸린 단위 첫째적인 이 규모를 다루고 있는데, 규모는 자, 지금은 학교가 바뀌었죠. 제가 배울 때는 국민학교였는데, 초등학교. 자, 이 하나를 필요하는 단위로 잡고 있죠. 페리에 걸린 주구 단위는 초등학교가 규모가 됩니다. 그리고 경계적인 측면은 간선도로고, 경계는 간선도로를 기준 잡고 있죠. 그리고 공지는 소공원이나 레크레이션 용지를 확보해 주시면 되겠고, 공지적인 측면에서는 자, 소공원이나 아니면 자, 이 레크레이션 용지적인 측면이 됩니다. 자, 이것을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공동시설 용지는 주구 중심이나 주위에 학교라든지 공동시설을 이 공동시설 용지가 있고, 공동시설 용지. 자, 이거는 학교, 아니면, 보통, 기타 공동시설 용지는 주구 중심에 보통 공동시설 용지가 있습니다. 주구 중심에 공동시설 용지가 필요하겠고, 다섯 번째, 자, 걸린 점포지구 잡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걸린 점포죠. 우리 인근에 이런 점포를 갖춰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 가로망을 잡고 있죠. 내부에 이제 가로망. 그래서 이 내부 가로망에서, 조금 주의하실 거는 자, 이겁니다. 자, 주구 내를 통과하는 형식의 도로는 돼서는 안 된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이 내부 가로망은, 주구 내를 갖다가, 걸린 주구 내를 갖다가, 주구 내를 이 통과하는 형식의 도로는 돼서는 안 되네. 통과하는 형식 도로를 자, 형식의 도로는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측면을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6가지 걸린 주구 단위 방식을 정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걸린 주구와 인구 밀도의 규모의 관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독립주택, 자, 우리가 주택단지는 인구 밀도, 자, 100일 때, 자, 대략 규모는 80에서 100헥타르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독립주택과 이제 저층 연립주택이나 또는 혼합용 주택지가 인구 밀도 160까지 보고 있죠. 이럴 때는 대략 헥타르는 50에서 60헥타르 정도의 땅이 필요합니다. 규모가. 그리고 저층 연립주택에다가 그 다음에 중층주택하고 혼용의 주택지 있죠. 여기에는 인구 밀도가 200이 되면서 이때 규모는 40에서 50. 이제 면적은 좁아지면서 주택이 자꾸 위로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자, 중층주택의 주택지는 자, 인구 밀도가 260이 되겠고, 이때 자, 규모는 30에서 40헥타르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고층주택지는 인구 밀도가 이제 더 높겠죠. 360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때 규모는 20에서 30헥타르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구 밀도와 자, 그 규모의 관계를 주택을 연결해서 자,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근린 주거의 구성 단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근린 주거. 주거의 단위 구성적인 근린 주거에 대해서 자 구성 단위적인 측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구성 단위. 그래서 인보구가 가장 적은 단위죠. 주택객은 한 단지 인보구. 자, 인보구가 여러 개 모여서 이제 근린 분구가 되는 거고, 그래서 가장 작은 단위가 인보구죠. 인보구. 자, 인보구는 보통 어느 정도를 보는가 하면, 호수가 대략 이렇게 봐줍니다. 인보구는. 15에서 이제 40% 볼 수 있는 학자들도 있고, 대략 20에서 40% 많이 보죠. 20에서 40. 이걸로 많은데, 호수. 1인 가족을 대략, 한 5인으로 잡았을 때입니다. 그렇다 보니 여기 인보구야. 그러면 1인 가족을 한 가족을 5인으로 잡으니까 5를 곱해버리니까 100대죠. 100에서 대략 200명 정도가 되는 거, 인구가. 5인을 곱하니까 한 가족을 5인 정도로 봐주거든요. 그러면 대략 100에서 200명이 나오겠죠. 5인을 곱하니까 100에서 200명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인보구가. 그래서 인보구는 보통 유아놀이터, 어린이 놀이터 있죠? 인보구는 어린이 놀이터 기준이 되는 거죠. 어린이 놀이터, 유아 놀이터. 그래서 유아들의 이 놀이터 중심 단위죠. 유아 놀이터. 이걸 중심으로 자 인보구를 구성해. 이 중심 단위가 이거예요. 어린이 놀이터 중심 단위에서 설계되는 거 아주 간략하게. 대략 인구 100에서 200명. 그럼 여기는 공동 세탁장 같은 걸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보통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보통 커뮤니티 단위로 사회적 의미는 좀 약하죠. 너무 인구가 작기 때문에 100에서 20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적인 측면은 작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는 철근 콘크리트 3, 4층이나 이런 건 한두 동 정도 아파트 철근 콘크리트 3, 4층 정도 되는 거 한두 동 정도 한 동이나 두 동 정도 요 정도 이제 규모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RC조가 그래서 이런 형태가 인보구입니다. 그러면 인보구가 한 10개에서 20개가 이제 뭉쳐주면 이건 이제 단위가 커지겠죠. 그것이 이제 근린, 이제 분구가 되는 거죠. 근린 분구. 분구 개념이 될 겁니다. 근린 분구. 그러면 이 근린 분구가, 인보구가 한 10개에서, 이게 10개에서 한 20개 정도. 10개에서 20개 정도 이제 모여서 근린 분구가 되죠. 근린 분구. 자, 근린 분구는 일반적으로, 저거죠. 이제, 일반적으로 여기, 보통 한 10개에서 20개 정도면 이제 단위가 커져서, 요거는 대략 호수는, 400에서 한 500 정도, 500호 정도 범위로 봅니다. 그러면 1인 가족을 5인으로 찾게 되면 곱하기 5를 하니까 기준이죠. 그래서 한 2000에서 2500 정도 되는 거죠. 2000에서 약 2500명 정도 보통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면적은 좀 커졌죠. 15에서 25헥타르 정도 되죠. 15에서 25헥타르 정도의 되는 것이 근린 분구 단위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일상 소비 생활 기준이죠. 일상 소비 생활을 할 수 있는 규모로 커지는 거죠. 얘는 어린이 놀이터 중심 단위로 갔고요. 이건 이제 일상 소비 생활 기본 중심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 시설이 운영 가능한 단위가 된 것이 바로 이 개념이죠. 근린 분구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 근린 분구는 그래서 거기 보면 소비시설, 잡화상이나 술집이라든지
가자점, 뭐 쌀가게 이런 게 들어올 수 있고 소비시설이. 그리고 후생시설은 공중 목욕탕이나 뭐 약국들 있죠. 우리 주변에 보면 약국이 너무 많죠. 예. 그리고 이발소, 진료소 공정하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공공시설은 뭐다, 뭐 우체통이나 지구대나, 그리고 이제 공중 전화 이런 거. 최근에 뭐 휴대폰 발전으로 공중전화는 많이 없어졌겠지만, 그리고 이제 보육시설로서는 뭐 유치원이라든지 뭐 타가소나 아동공원 이런 것들이 들어오겠죠. 보육시설. 여기 보육시설에 여기서는 어린이 놀이터였는데, 여기 이제 보육시설로 조금 더 큰 개념이 들어왔죠. 유치원이 들어온 거죠. 유치원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아동공원이 들어오겠죠. 아동공원 개념이 설계되는 데가 바로 근린분구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고, 근데 이제 커뮤니티 단계로는 아직도 작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커집니다. 이제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근린주구 단위가 되겠죠. 근린주구. 그래서 분구에서 이제 주구가 되는 겁니다. 주구. 그래서 분구가 4개에서 5개 정도가 모여서 근린주구 단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배에서 6배가 되니까 자 대략 4, 16, 1600 되겠죠. 4배 정도로 보면 4배. 그래서 대략 1600에서 2005 정도 전후의 규모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곱하기 5를 해버리면 대략 나오죠. 그래서 인구가 대략 8,000명에서 10,000명 정도. 인구는 8,000에서 10,000명 정도의 인원이 이 근린주구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헥타르는 약 100헥타르 정도가 되겠죠. 예, 규모는 100헥타르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이제 규모는 그래서 이것도 한 25헥타르로 봤을 때 대비하면 100헥타르 정도 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이거는 중심이 무슨 중심이 되는가 하면 자 이거죠. 이거는 이제 초등학교 중심 단위가 된 거예요. 그래서 페리에 우리가 근린주구 규모가 초등학교 들어갔었죠. 그래서 이제 얘는 초등학교가 단위가 되죠. 초등학교 이 중심 단위로 되는 거예요. 중심 단위로 된 것이 바로 근린주구 개념이 됩니다. 근린주구. 그래서 그거 보죠. 그러면 초등학교 있으니까 애 아프면 병원 가야죠. 병원이 있을 거고, 근데 어린이 공원이 얘는 커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린이 공원이 약 2,000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근린분구에서는 2,000제곱미터인데, 그러면 여기는 아동공원이죠. 아동공원 개념이 아동공원 2,000제곱미터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어린이 공원이 되죠. 초등학생이 됐으니까, 얘는 유치원 개념이 아니니까, 이거는 아동공원이었고, 유치원이니까. 이렇게, 이거는 어린이공원에서 16,000제곱미터 개념이 들어오죠. 그리고 이제 애들 책 읽어야 되니까 도서관 들어오고, 뭐, 우체국 들어오고, 소방서, 동사무소, 이런 게 들어온 게 근린주구 단위입니다. 100헥타르가 되니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초등학교, 중심이 되는 것이 요거고, 요거는 일반적인 일상 소비 생활 기준이 된 것이고, 애들로 봐서는 요거는 어린이 놀이터 중심이었다가 아동공원, 유치원 요런 중심이었다가 초등학교, 어린이공원 요런 형태로 커져 가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험마다 자주 언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히 학습을 근린주구의 개념의 단위는 알아두도록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 이제 근린주구에 대해서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에 적정주거 밀도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두십시오. 적정주거 밀도를 결정하기 위한 조건은 주택 규모나 이런 건폐율 기준이 되겠는데,
자, 첫 번째 이제 건축 형식, 독립주택이냐 또는 자 연립주택이냐 아파트냐. 그다음에 건축 구조, 동서 방향으로 보통 인동 간격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겠죠. 그리고 일사나 지방 경사, 그래서 남북 방향의 인동 간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토지 이용률, 자 이런 부분이 적정 주거 밀도를 갖다 결정하기는 조건이 되는데, 여기에서 주거 밀도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방법이 자 그게 건폐율 개념이죠. 주거 밀도를 나타내는 데는 첫째 건폐율 개념이 있습니다. 건폐율. 자, 건폐율을 규제해야지만 사실상 대지의 공지 부분이 일정 정도 나올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일조도 충분히 할 수 있고 통풍도 원활히 되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공지를 이제 두게 되는데, 그러면 분모에다가 대지 면적에 대한 자, 이 건축 면적의 비율이죠.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거죠. 이것이 퍼센트로 나타낸 겁니다. 이것이 건폐율 개념이고, 그래서 건축 면적을 제한해야지 대지 공지가 생기겠죠. 이것이 됩니다. 그러면 사실 건축 면적을 많이 제한을 하죠. 건폐율이 작아질수록 주변은 결과적으로 공지가 많아지겠죠. 쾌적한 주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용적률, 용적이 부피가 되겠죠. 부피. 자, 용적률은 연면적에 대한 대지 자 분자의 연면적을 두고요. 연면적을 두고 분모에 자 대지 면적이죠. 대지 건축 연면적에 대해서 바로 대지 면적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 용적률입니다. 자, 이때 용적률 산정 시에 이 연면적은 일정 정도는 공제가 되겠죠. 뭐 대표적으로 하나의 예를 지하층 부분, 지하층. 자, 이 지하층 부분이 이런 것들은 바닥 면적은 연면적에서 포함을 시키지 않죠. 지하층은 연면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뭐 그리고 뭐 저런 부분이 있었죠. 우리 피난시설이라는, 요새 초고층 건물에 있는 피난시설 설치하거나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은 연면적에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일정 부분은. 그리고 세 번째 호수 밀도가 나오죠. 호수 밀도. 호수 밀도라는 것은 이렇게 나타나죠. 예. 단위 토지 면적에서 주택 호수죠. 단위 토지 면적에 대해서, 단위 토지 면적에 대한 호수, 호수의 밀도가 주택 호수가 얼마나 있네 이거죠. 이걸 나타낸 게 호수 밀도의 개념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헥타르당 단위 헥타르당 얼마만큼의 주택이 있느냐, 이것이 바로 주택 호수. 그래서 이제 단위는 호가 되겠고 헥타르 개념이 되죠. 네. 자, 그리고 인구 밀도. 자, 인구 밀도가 높아지면 사실 삶은 조금 빡빡해지죠. 이것도 이제 단위 토지 면적당에 대해서, 단위 토지 면적에 대한 주택 호수의 비율은 호수 밀도고, 이 단위 토지 면적에 대한 인구수죠. 인구수의 비율. 대한 인구수의 이제 비율을 나타내는 거, 이것도 몇 인이냐, 헥타르당 기준 잡겠죠. 그러면 단위 토지 면적에 대해서 인구의 비율을 자, 그래서 이제 주거 밀도를 나타내는 기준상에는 지금 현재 이런 요소들이 있다. 건폐율, 용적률, 호수 밀도, 인구 밀도가 있다는 점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케빈 리치가 제시한 도시 이미지 5요소에 대해서 케빈 리치의 5요소적인 측면을 간단히 한번 공부해 두시고요. 케빈 린치에 대해서, 케빈 린치의
도시의 이미지 5요소입니다. 도시의 이미지 5요소적인 측면을 여러분들이 간략히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1번 패스, 이 통로, 도로의 개념이죠. 예, 통로라고도 하고 또는 도로 개념. 그리고 두 번째, 예, 엣지 나오네. 접촉부라고도 하고, 엣지, 접촉부 또는 경계라고도 하고 또는 가장자리 이렇게 칭하죠. 주변 이렇게 칭하죠. 그래서 이렇게 칭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랜드마크 나오죠. 랜드마크 기념물제인 거 랜드마크 이런 기념물적인 측면. 그래서 도심에 가장 이렇게 그 도시 대표적인 건물을 축소하죠. 랜드마크 형태. 그래서 그 도시 대표적인 거 탁탁 하면 떠올리는 게 있죠. 그러면 미국 뉴욕 하면 옛날에 쌍둥이 빌딩이 있는데 그게 붕괴되고 새로 지었죠. 랜드마크적인 개념을. 그러면 상징적인 기념물적인 측면에 건물을 짓는 경우도 많죠. 그러면 타이페이는 타이페이 101이라든지 이런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기념물적인 거 보시고 탑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파리는 에펠탑이다. 그러면 뉴욕은 자유의 연신상 이런 거 그런 개념이 랜드마크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노드가 나오는데 자 이제 결절점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노드는 저거라고 접합점이라고 봐도 되겠죠. 접합점 또는 결절점이라고 보시도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디스트랙트. 요거는 거기 나오는 구역 개념도 돼도 되고, 구역 또는 지역 개념 아니면 지구 개념. 이것이 케빈 리치의 5요소적인 측면이다.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 주택 배치법이 나오죠. 그러면 이 도시는 중심부하고 중심의 외주부 부분하고 완전 외주부로 이렇게 나누죠. 교외지구 정도로 나눌 겁니다. 그러면 중심부는 일반적으로 인구 밀도가 높겠죠. 그래서 헥타르당 500인 정도를 우리가 중심부로 잡고요. 이때는 철근콩 거의 다 RC조 이제 고층 우리가 아파트 건물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상업지구에는 이제 고층 아파트가 돼서 보통 주상복합 형태가 들어온다고 보면 되죠. 그러면 저층부는 상업을 위주로 해서 상가나 이런 걸 쓰면서 상점 이런 걸 쓰고 고층부는 일반적으로 이제 공동주택을 쓰는 이런 형태로 들어오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중심 외주부는 보통 대략 한 300에서 400 헥타르 인당 보통. 그래서 이거는 중층 정도의 이제 RC조 형태가 들어오시면 되겠죠. 그리고 외주부는 헥타르당 200. 그러면 이제 도심을 했을 때 중심부하고 그다음에 중심의 외주부 있죠? 중심부의 약간 외주부하고 완전히 중심의 외주부하고 완전히 외주부로 이렇게 나누는 거죠. 외주부 형태. 그러면 이제 센터가 이제 가장 많이 하고 500. 그다음에 중심의 외주부는 300에서 400 정도. 그리고 외주부는 200인 인구 밀도 200 정도로 보겠다는 거죠. 200 정도로 보면서 이 교외지구. 그래서 이 교외지구는 그럼 목조라든지 벽돌조 이런 주택이죠. 블록조 등의 단독주거 형태가 많이 들어온 것이 외주부 형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중층 정도의 라멘조 보통 아파트 정도 들어오고, 여기는 이제 고층짜리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주상복합 건물 형태가 들어온 것이 중심부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측면을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주택단지 계획상은 이 주택단지 계획에 대해서
주택 단지 계획에서 자, 우리가 살펴줄 거는 자, 이런 부분을 좀 준비하셔야 될 거예요. 뭐 단지 계획의 정의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하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단지 계획 과정을 한번 정리해 나오세요. 단지 계획 순서. 그래서 제일 먼저 이거는 아직 시험에 나오지 않은 유형인데 먼저 뭐부터 하는가? 목표 설정을 가장 먼저 하죠. 단지 계획을 할 때는 자, 목표 설정, 단지 계획 과정을 이제 살펴보면 목표 설정을 하고 목표 설정이 이루어지고 나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료 분석이나 이런 종합을 이제 자료를 이제 분석하고 종합을 해야 되겠죠. 분석이나 이 종합하고 그리고 나서 항상 계획은 기본 계획이 먼저입니다. 단지 계획에서도 기본 계획을 우리가 하시면 됩니다. 기본 계획 수립을 하고요. 그리고 기본 설계 이제 기본 설계를 들어가 주면 되죠. 기본 설계 순서 정도만 하나 주시고 기본 설계 그리고 구체적인 자 설계를 들어가죠. 실시 설계 순서대로 자, 이 단지 계획 과정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두시오. 단지 계획 과정 개념은 한 순서를 한번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단지 이제 설계에서 이제 진행했을 때 우리가 포인트로 잡아 두실 것이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거기 이제 뭐 구역 계획 해놨죠.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에 따라서 그 구역 계획 개념이 나옵니다. 구역이란 것은 자 우리가 저겁니다. 법률적인 측면에서 따졌을 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이 용도 지역을 갖다가 나누고 있거든요. 용도 지역을 구역 개념은 이렇게 나죠. 용도 지역을 자 보통 도시 지역하고 그리고 관리 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농림지역, 자연환경 용도지역을 이렇게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이렇게 나누는데 여기에 다시 이 도시지역을 갖다가 세분화시킨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주거의 안녕을 위해서 자 우리가 열심히 살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주거지역으로 나누었거든. 주거지역, 도시지역을 주거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상업지역이 있고 상업지역 그리고 무엇이 있는가 하면 공업지역이 있습니다. 공업지역 그리고 이 녹지지역 해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녹지지역 거기에 이제 도시를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주거지역, 주거의 안녕 목적을 하는데, 이거는 상업이나 업무 이런 기능 하는데, 이건 공업이죠. 녹지, 보전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 녹지지역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주거지역은, 다시 이 주거지역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다시 또 나누어집니다. 자, 이 전용 주거 지역이 있고요. 예, 완전 주거 위주로 하겠다는 거죠. 전용 주거 지역이 있고, 자, 일반 주거 지역이 있고, 일반 주거 지역. 그리고 무엇이 있는가 하면, 준주거 지역. 이것이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준주거 지역. 그리고 상업 지역이, 요거는 중심 상업 지역하고, 중심상업지역하고 그 다음에 일반상업지역하고 일반상업지역 그리고 걸린상업지역하고 그 다음에 유통상업지역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유통상업지역 그리고 공업지역도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 공업지역도. 다 쓰기 힘드네. 공업지역은, 전용공업지역이 있고, 전용공업지역, 그리고, 일반공업지역이 있고, 자, 중공업지역이 있습니다. 중공업지역. 공업지역이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녹지지역이 이제, 보전녹지가 있고, 보전녹지, 그리고 생산녹지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자연녹지 지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저거 해놨죠? 보통, 이렇게 이제 다루어 놨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보실 때, 여기에,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전용주거지역은 이제 저층주택 중심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전용주거지역을 또 세분화하면 1종 전용주거지역, 2종 전용주거지역 또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1종, 2종 개념이 있는데, 그러면 1종 전용주거지역은 이거는 단독주택 중심으로 갑니다. 단독주택 중심으로 가고, 2종 전용주거지역이 공동주택 중심으로 갑니다. 공동주택 중심. 그래서 양환주거 환경을 목적으로 전용주거지역을 보통 만들어 놨습니다. 양환주거 환경 목적으로. 그리고 일반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게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반주거지역은 종류가 1종, 2종, 3종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3종까지 주거지역이. 그래서 이거는 1종이 저층 우리가 주택 중심으로 되는 거. 이거는 저층이고, 이것이 이제 중층이나 고층 기준으로 잡고, 이거는 이제 고층 위주로 이제 잡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18층보다 이제 이상 되는 것들, 이들은 이제 여기 가는 겁니다. 3종 일반 주거지역. 아파트 많이 들어온 데가 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층 아파트가 들어오는 데가 여기라고 보시면 돼. 3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준주거지역은 주거 기능이 이제 되다가 여다가 이제 보조 기능, 다른 기능이 추가되는 거야. 그러면 주거가 되면서 다른 업무나 업무 기능이나 이런 상업 기능 이런 것들이 보조적으로 들어간 게 준주거지역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봐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등등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역 계획을 할 때, 그러면 이제 아파트는 가장 기본이 이제 이 주택은 이 주거지역의 기본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주거지역에 되기 때문에 그 목적이 약간씩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양환 주거 환경을 목표로 하는데 전용 주거지역에다 설계하고요. 주거지역에. 그리고 편리한 생활 한 위주로. 그러면 약간의 소음 같은 거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데다가 이제 일반 주거지역에다가 이제 설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단지 설계를 할 때. 그럼 이제 일반 주거지역은 이제 주변에 우리의 편리성을 위하니까 주변에 노래염석장이나 일반 음식점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지역이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 준주거지역은 웬만한 거 다 들어오고, 그래서 이 준주거지역은 양호한 이런 편리한 주거 환경보다는 다른 보조적인 기능을 앞세우는 것이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은 다른 데도 이제 들어오죠. 뭐 이런 중공업 지역이라든지 상업 지역에도 뭐 이런 걸린 상업지역. 근데 이런 데는 중심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이런 데 들어오는 것은 보통 주상복합급 형태의 건물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완전 초고층화되는 형태죠. 이런 것이 이 지역에 많이 들어오고요. 근데 유통상업지역 여기는 주택이 못 들어와요. 유통상업지역은 일반적으로 뭔가 하면 유통상업지역의 경우는 보통 24시간 풀로 돌아가는 그 단지들이 보통 유통상업지역이라고 보시면 돼. 뭐 동대문 시장이나 남대문 시장 이런 데가 유통상업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전용공업지역은 이런 데는 일반 주택들이 안 들어오죠. 전용공업지역은
중화학 공업 같은 혐오성 공장들이 드는 게 전용 공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전용 공업지역은 일반적으로 공업 관련된 기도. 그러면 이런 데는 뭐 기숙사 이런 게 이제 되죠. 그럼 이런 데는 피해야 되겠죠. 유통상업지 이런 데는 안 됩니다. 아예 자체가 일반 주택들은 안 되고요. 그러면 그 목적에 알맞는 이런 우리가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측면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역 개념은 이런 개념을 조금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층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주거지역,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여기는 저층주택 중심으로 들어온 겁니다. 저층주택 중심이에요. 얘는 고층이 들어올 수 없거든. 저층주택이 나오고, 요거는 보통 중층이 들어온대, 중층. 그러면 보통 저층은 보통 4층 이하를 보통 법에서는 저층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5층에서 한 18층 정도까지. 그럼 이제 넘는 게 이제 이 3종이다. 그러면 고층 주택은 여기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념을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단지 내 동선 계획이 나옵니다. 단지 내 동선 계획은 절대로 교차해서는 안 됩니다. 교차하지 않도록 계획을 해주시고, 차량과 보행자가 교차하면 자꾸 동선이 꼬입니다. 다칠 수도 있으니까 차량과 이 보행자 동선은 교차하지 않도록 계획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차량 동선은 교차로에서 떨어진 곳에서 지금 교차로에서 진입하면 이 교차로가 너무 막힙니다. 그래서 진입이 불가하니까 이 명심하게 교차로에서 가까운 곳에서 진입하면 안 돼. 떨어진 곳에 계획을 해주고, 그 다음에 주출입구 위치는 보행자 흐름을 고려해서 우리가 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디로 보행자가 많이 다니냐, 거기에 따라 계획을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통 대로에서 큰 대로, 넓은 도로에서 직접 우리가 진입하는 방식을 택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할 때 이런 대로가 아닌 약간의 일반 소로로 이렇게 이용해서 진입하는 방식을 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행자 중심 계획을 중심으로 계획을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도와 차도는 꼭 구분해 주시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보행자 안전을 도모하는 형태로 설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 편의 시설이나 이런 놀이터, 공원 등의 커뮤니티 시설은 보행자 도로에 인접하게 계획합니다. 보행자 도로에. 이거는 차도에 일반 자동차 도로에 인접해 설계하는 것보단 보행자 도로에 인접해서 계획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바닥은 고저차를 두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 목적 동선 최대한 최단거리로 설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생활 편의 시설은 집중 배치 형태로 가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보통 보도의 최소폭은 일반적으로 3인이 이렇게 서로 막 지나가면 한 명이 더 지나 3인이 지나가도 통과할 수, 부딪히지 않고 통과할 수 있는 충분한 확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2.3m 이상. 보통 이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폭을 75cm 정도로 고려합니다. 75cm 정도 고려하기 때문에 약간 더 여유를 좀 5cm 여유되면 보통 80cm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곱하기 3하면 38이 24. 그래서 2.4m 이상으로 설계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는 폭 3.6m 정도가 적당하다.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잡아 두시면 됩니다.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행자가 차도를 걷거나 횡단하는 것이 쉽지 않게 우리가 계획을 해 주는 게 기본적 우리가 계획상 단지 설계상 우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에는 이번 시간에는 그 단지 계획상 거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세부 계획과 관련돼서는 다음 근린주거 이론과 관련돼서는 다음 시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